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치영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성장률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종전에 1.6%였는데 0.8%로 경제 네. 성장률을 반토막을 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사실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올리는 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긴 했는데 이 내려가는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내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들 체감하고 있듯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그 부분까지 반영하자라는 게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결과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1.6%의 성장률 전망이 0.8%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시한 것 중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처음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관세 충격, 네. 내수 침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관세 문제예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냐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영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관세 협의를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90일 유예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 우리나라에 부과한 게 미국이 25%를 지금 부과해 놓은 상태인데 두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10% 관세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도 이제 10% 기본 관세를 유지했고 중국과도 물론 거기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펜타닐 관세를 빼면 10%의 기본 관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하고의 협상에서도 미국은 10% 기본 관세는 물릴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관세율을 받으면 우리가 협상에 성공한 것이고 양보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또는 아예 비관세 조치를 받으면 우리는 원래 FTA 국가니까 비관세가 맞지 않습니까? 0%인데 우리가 성공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이제 미국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철강과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세 예외 종목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한 노력을 좀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줄 것 같진 네.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는 뭘 줄 것이냐? 미국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는 기본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 국가 모두 미국의 보잉기를 엄청 많이 사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항공기나 뭐 이런 구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카드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지난번에 요구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지금 며칠 전에 환율을 크게 흔들게 만들었던 원래는 이제 통상 합의에서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빼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지난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환율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고받고 뭐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좀 협상이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KDI가 이 네. 전망치를 낮출 때 보니까 관세 영향이 한 0.5%포인트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설업 영향이 0.3%포인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건설업이 그렇게 문제인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주택 가격은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주택 경기는 이미 미분양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금융시장부터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문제를 일으켰던 PF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에 무너진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건설사들이 힘들고 현재 경기 침체가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인해서 건설 경기는 지금 침체 국면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주택 시장은 좀 따로 놓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경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금리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못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도 좀 떨어져 주면 건설사들이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텐데 이마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침체도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 이제 KDI가 반영을 해서 내수 경기, 그 중에서도 건설 경기,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반토막 내는 가장 큰 근거였다고 보입니다. 아유,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올 들어서 취업자 수는 넉 달 연속 10만 명 넘게 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조업 고용은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근데 제조업 20대 청년들이 가장 네.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경기 침체 상황,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 기업들은 사람들 새로 많이 못 뽑고 라인이라도 더 투자하고 생산 설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으니까 뽑아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제조업 쪽이 줄다 보니까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4월 한 달간 19만 4천 명,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1월부터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고용시장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건복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중 그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하고 30대 등에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과 또는 건설 이런 데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 이제 걱정거리인 거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10개월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에 12만 4천 명 줄었고 3월 달에도 11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준 폭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질이 지금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대 취업자는 4월 한 달 동안 17만 9천 명이 감소했는데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45.3%로 전년 동월 대비 지금 0.9%포인트 또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줄어드는 폭이 더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건가? 그렇습니까? 어때요?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회복이라도 우리가 수출은 아까 뭐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글로벌 경기가 같이 살아나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럼 내수거든요. 그럼 내수라도 살려서 일자리를 좀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생산력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기업들이 금고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설비 투자에 나설 리도 없고 그러니 미래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정부가 조금 뒤에서 보증을 서주고 뒷돈을 대주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 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추경을 통해서 소비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 건 뭔가는 끊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좀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얘기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뭐 대형 M&A 했다라고 기사가 나서 어디하고 했나 보니까 독일 최대 공조기업인 플렉트그룹과 했다 그러는데 네. 일단 공조기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 공장의 열이나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이제 저희가 공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이 항온, 항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많이들 들으신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는 것도 맞고 시장이 향후에 특히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인수한 그룹이 독일의 플렉트 그룹이라는 데를 인수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를 썼으니까요. 꽤 큰 규모의 M&A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삼성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지르진 않았다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공장의 공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반도체 회사가 네. 웬 공조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평론가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변죽을 울리는 M&A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자산을 다 M&A에 쓸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본질에 맞는,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하고 최첨단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봤을 때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M&A를 했다면 더 박수를 받았을 텐데 조금은 그 주변에 있는 걸 사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만이라는 오디오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가져와서 삼성이 뭘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기차라든지 사업을 늘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물론 도움은 됐지만 아주 크게 경쟁력을 높였다라는 평가는 못 받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열이 나는 걸 잡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반도체에서 열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냉각 기술이나 이런 데와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면 더 박수를 쳐줄 텐데 이미 나고 있는 열을 잡는 공조를 한다? 이거는 뭔가 변죽을 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다만 삼성이 최근에 멈춰있던 M&A를 시작했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금씩 M&A를 늘려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큰 거 하나 해주기를 네.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아니 언론 보도 보니까 앞으로 대형 M&A 더 할 거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한다든지 좀 전망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맞는 M&A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알테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어렵지만 원래 반도체를 만들면 이미 너는 이런 기능을 해라고 해서 딱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백지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반도체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인텔이 떼내서 사모펀드에다 한 51% 지분을 팔았거든요. 삼성이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회사를 인수하나? 이런 얘기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노키아의 모바일 통신 사업, 그 통신 장비 업체도 노키아가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여서 이런 것 좀 삼성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바람은 있는데 아마 삼성도 눈여겨보고 있을 테고요. 실제로 돈 드는 것,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조금은 더 본질에 맞는 경쟁력, 시장에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쪽에 M&A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의 바람과 삼성이 실제로 하는 게 맞을 거냐 안 맞을 네.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대선이 되면 테마주 얘기하잖아요. 네.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테마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테마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열 양상을 보인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실제로 좀 테마주의 과열 양상은 있습니다. 심지어 10배씩 주가가 오르는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주류의 흐름이다 생각하시고 야, 테마주라고 하니까 10배 오르니까 나 투자 좀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1번이고 다만 당국은 이런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이런 시세를 조종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상황은 상지건설,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 별별 회사들이 다 있는데요. 들으시면 어이가 좀 없으실 거예요. 같은 학교의 동문이다. 또는 예전에 어떤 일을 같이 했다더라. 심지어는 종친회 소속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회사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정말 테마주들의 흐름인데 정치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일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실적이 없거나 마이너스인데 연일 상한가 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아니 작전 세력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주식값을 다 더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규모의 회사를 찾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은 회사.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적으면 또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 데를 찾은 다음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나 정치권하고 연관돼 있는 뭔가를 찾아내서 연결을 시키고 그걸 요즘은 이제 뭐 텔레그램부터 시작해서 워낙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일부러 퍼뜨리죠. 그래서 마치 테마주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세 조정도 일어나는 거고요. 본인들의 돈으로 같은 세력들과 이른바 통정매매,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 나오면 이게 드디어 대선 테마주로 오르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시세를 올려주면 나중에 이제 팔고 빠지는 현상으로 본인들은 돈을 벌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없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자칫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로 그냥 무시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평론가님은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하시지만 네. 이게 또 오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네. 주의해라. 그럼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없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배씩 오르는 회사들은 사실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회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성장성에 투자한다는 거고 저희가 물론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또 회사를 성장시켜서 주가가 오르면 본인들이 번 이득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 그걸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실적은 아예 없고 주가만 오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높게 사주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가격 형성의 논리니까 그것만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당국에는 이런 거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주가 오른다고 솔깃하면 안 된다. 네네. 정치 테마 좀 만지지 마십시오. 네. 네. 테마주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